안녕하십니까. DMV의 이반석 심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 초부터 이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심사를 위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현장에 가니까 대부분 근본 1월 27일부터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웨비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나 고객들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또 실행을 통해서 이런 법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웨비나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큰 방향을 잡는데, 대응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배경 및 소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입법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배경에 대한 안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나와서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한 우리 신년회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 고용노동부의 어떤 감독 체계, 이번 연도의 어떤 종합계획에 대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첫 번째 섹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입법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법제처에 가면 우리가 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 입법 배경에 대한 안내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특히 대형 사망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가스 질식 사고라든지 뭐 태양화력발전소의 우리 압사 사고라든지 한익 익스프레스의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증가되거나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시민재해 사망사고 대형 시민재해 사망사고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습기 살균 사건이라든지 2014년도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어떤 시민재해 이런 사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법으로서 어떻게 처벌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법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안전권 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환경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안전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34조에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전권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나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입법의 취지로서 설명드리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건 중대재해 어떤 예방도 있지만 요에 따른 이제 처벌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누가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그 대상과 또 어떤 경우에 처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 이제 2020년 6월 달에 우리 그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인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면서 그 당시 발의할 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입법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 물론 이제 내용은 그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8일 날 이 법이 국회에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19일 날 거쳐서 1월 26일 날 법률이 공포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조부터 16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1조는 아무래도 이 법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인체 원료나 제조물을 또 취급하거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된 어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또 공무원, 또 법인에 대한 어떤 처벌을 규정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처벌을 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처벌이 일어난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 이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보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조는 이제 용어 정의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어떤 게 중대산업재해고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게 중대시민재해고 경영 책임자라는 처벌의 대상이 누군지 그에 대한 용어 정의.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종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존의 종사자 하면 이제 근로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수급인, 이제 협력업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의미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제외 사항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아마 핵심이 될 겁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어떤 건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확보를 위반했을 때 4, 5조니까요. 위반했을 때 사망이 발생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4조에 또 5조는 뭐 사실 위에 있는 동일하기 때문에 4조의 이런 네 가지 조항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 조금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세미나의 어떤 발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그 이행에 대한 조치나 또 법에 의해서 정부기관이 어떤 개선, 시정 등의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이행에 대한 조치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결과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예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어떤
이후, 중대재해 이후에 어떤 조치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보건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이제 예방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어떤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고 2번과 3번은 그 이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 1번과 4번은 이런 예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추후에 공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본 국회 국감 때 5월 달에 초안을 만들어서 7월 달에 어떤 공포하는,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구축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조는 이제 보급이나 용역, 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조가 아까 말씀드린 처벌, 7조는 이제 법인까지 하는 어떤 양벌 규정, 8조는 우리 그 경영 책임자들이 이런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교육 대상에 대한 또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9조는 이제 안전 9조부터 11조는 중대 시민재해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조치들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지, 그런 내용하고 또 약벌 규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조, 16조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들로 심플하게 16조로 해서 법 내용은 상당히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전 사업장 되지만 중대재해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다만 하청준 원청은 5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청은 5인 미만 기업의 하청을 제공한 원청은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대재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고 어떤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벌 대상은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 책임자 중심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그 사업주 책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요.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치 의무는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해서 1222개의 어떤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딱 한 조에 4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처벌이나 약물 규정, 훨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고 2절이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대한 이 내용이 통틀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회 보고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생기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런 4가지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경영방침, 구성인원, 예산시설, 활동실적,
등등을 이사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보건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이런 역할이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안전보건이 체계 내에서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네 가지를 맞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과거에 이런 법에 의해서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우리 법무법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인화성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A사보다는 B사, 도급업체가 근로자 6명이 사망했을 때 기존의 법에 의해서는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사의 어떤 대표이사까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되면서는 향후에는 A사의 어떤 대표이사도 형벌 주체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할 수 있느냐, 중대재해처벌을 할 거냐, 검사가 기소하겠지만 B사도 만약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이 더 양형 기준이 무겁다면 또 어떤 조사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구의역 스크린도어와 근로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되지 않고 무죄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입법되고 이렇게 공포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특히 경영자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됐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법적인 내용상으로 비교를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간단하게 왜 이런 법이 또 이런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은 이제 접근 방식이 규칙 어떤 걸 하나하나 아까 1222개의 어떤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칙 중심의 어떤 접근의 규제 방식입니다. 근데 영국의 같은 안전보건법은 어떤 골 세팅 규조의 어떤 목표 중심의 접근 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도 16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플한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유연성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규제 중심의 어떤 법들은 유연성이 덜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확성이나 미래 예측성은 이런 산업안전보건법, 국내 산업안전법은 좀 더 확실하지만 암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확실성은 좀 덜하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떤 판사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상호간에 어떤 악유가 생길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성실하게 어떤 의무를 다했는데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등의 어떤 기업이 많이 증빙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 규제를 받는 어떤 피규제 조직에서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영향은 뭐 팁박스 멘탈리티 디벨로핑 이렇게 돼 있는데 OX 방식 우리는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많겠지만 이런 영국의 산업안전법은 어떤 조치 결과를 통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또 향후 전망까지 어떤 재판을 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폭넓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법은 좀 제한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실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대체적인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런 목표 중심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로 도출되고, 물론 또 이 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사실 이제 영국도 산업재해들이 많이 이렇게 준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법이 내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과도하게 과도하게 또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보험 컨설팅들이 좀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법 체계를 조금 보면서 어떤 목적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건지를 조금 목적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법 문구 하나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적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